오늘 자율활동은 디지털 성범죄 교육으로 우리 학교 전담 경찰관인 김지연 선생님께서 해주기로 하셨는데 원격 수업의 전환으로 음, 녹음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찾고 게임도 하고 편리하게 상품도 주문하고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약간 어렵고 무거운 주제이지만 현대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목차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일까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더 좋았을 텐데요. 오늘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자료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사진 합성, 성적 괴롭힘,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홍보, 몸캔, 피싱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범죄를 포괄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촬영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해당하고요. 카메라 등을 설치하거나 직접 촬영하는 범죄, 촬영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하거나 재유포하는 것이 있으며 성적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협박하는 것과 동의 없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을 시청, 공유, 저장하는 식으로 소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인데 이는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의 사진 합성, 성적 내용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희롱 등의 행위를 통틀어서 말합니다. 성범죄의 특징을 알아야 예방과 대처가 가능하겠지요.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차이점은 네 가지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발생 공간의 차이, 연관된 범죄, 가해자 특성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1대1 구도가 아닌 1대1 다수인 경우가 많아 직접 촬영, 시청, 다운로드, 업로드, 댓글 성희롱 등 익명의 수많은 가해자가 존재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는 다수의 익명 동조자와 자신의 연령, 소속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죄책감이 적고 피해자는 성적 촬영의 경우에 자신이 찍혔을 가능성과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유포 피해 가능성에 대한 불안 등의 심리적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발생 공간의 차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시공간을 초월하고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피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SNS 인스타그램에서 전 남자친구 계정으로 추정되는 가 계정이 피해자가 팔로잉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피해자의 나체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피해자는 당시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친구가 그 메시지를 본 다음에 말을 해주어 뒤늦게 알게 되었던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연관된 범죄의 특성상 가상 상황뿐 아니라 스토킹, 주거침입, 데이트 폭력, 불법 약물, 성매매 알선 등 현실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수의 익명 동조자들로 인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죄책감이 적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연령, 소속, 사회적 위치 등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핸드폰, 온라인 등의 매체를 활용하므로 전 연령대에서 접근성이 높으며 전 애인이 가해를 하는 경우 이미 데이트 폭력, 데이트 성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생산될 때부터 유포에 이르는 행위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과정을 순서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비동의 촬영과 불법적인 유포 과정에서는 협박이라는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두기 위하여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유포 협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불안 피해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불법 촬영 피해를 입게 될까봐 걱정되어 화장실 이용을 자제하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몰래 촬영할 위험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촬영물이 자신도 모르는 채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과 공포를 상상하며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유포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또다시 재유포를 우려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안이라는 정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모든 피해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특성입니다. 몰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1990년대 개그맨 이경규가 진행한 예능 프로그램 몰래카메라에서 시작했으므로 그때부터 몰카라는 용어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몰카는 장난이나 상대방을 놀라게 하기 위한 이벤트를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등의 성범죄 행위도 몰카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쓰이면서 몰카는 장난스러운 표현이 범죄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로 2017년 9월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 몰래카메라, 즉 몰카라고 불리던 촬영 범죄 표현을 불법 촬영으로 변경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몰래카메라, 몰카라는 용어 대신 불법 촬영물이라는 용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2,905건이 발생되었고 2018년 5,497건으로 범죄는 오히려 2배가 늘어났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의 2018년 가해자 직업별 구분 현황을 보면 학생이 24%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회사원이 22%를 차지합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로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 등 성영상물을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 매체를 이용하여 유포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범죄를 말합니다. 불법 촬영물은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으로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의 촬영물을 유포 및 재유포하는 범죄로 본인이 동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 포함되고 촬영 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 재유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가해자는 주로 카카오톡 채팅방 등 SNS, 커뮤니티 등에 유포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피해자에게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불법 촬영 범죄는 촬영자, 유포자뿐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의 유포를 방조 협력하거나 불법적인 유포 성적 촬영물을 공유하는 또는 소비하는 소지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작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정준영 사건은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른바 정준영 카톡방 사건이라고 불렸으며 이를 계기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고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 촬영물은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명 뉴스 앵커, 대학 교수, 스타 강사 등 여전히 불법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SBS 간판 앵커의 지하철 불법 촬영물로 국민들의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 있었죠. 앵커는 퇴직하였고 그 사람이 진행했던 프로그램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 여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관련 검거 보도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인 20대 남성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재현 기자입니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조모 씨. 혐의 인정하시나요? 한마디만 해주시죠.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9시쯤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다며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텔레그램 N번방으로 불리는 대화방 중 박사방 운영자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다수의 여성에게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입장료로 암호화폐를 받는 박사방에 일을 올려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20만 명을 넘었고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은 연기와 불길이 공장을 뒤덮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미성년자를 협박. 네, 그 다음 피해 사례를 보겠습니다. N번방과 박사방 관련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다른 포털 사이트에 유포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이 같은 재유포 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박사방과 N번방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낯뜨거운 동영상과 사진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고스란히 아동 성착취물 등 음란물이 또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다는 연합뉴스TV 보도와 관련해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영상들은 박사방과 N번방 등에서 나동 걸로 추정되는데 트위터 등을 통해 버젓이 재유포되고 있는 겁니다. 조주빈을 비롯한 박사방, N번방 가해자의 신상 공개 검토 등 엄단 방침에도 다른 가해 행위가 죄의식 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계정 신고 등 제보가 잇따르면서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해 특수본을 설치한 경찰도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생산과 유포, 재유포 등 모든 행위에 해당한다며 똑같은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무의식적인 2차 가해 행위가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경찰청 온라인 사이트와 어플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 성착취 피해를 당하고 성착취물이 유포된 경우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신고하면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자, 불법 촬영 범죄 피해 사례를 2가지 정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N번방의 피해자 불법 촬영 범죄 피해 사례에 대한 성착취 사건에 대한 청원 내용인데요. 이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와 성착취물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텔레그램 비밀방으로 가해자는 텔레그램의 비밀방을 개설해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와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이를 블로그에 실시간으로 홍보했습니다. 즉 1번방부터 8번방까지 각각 다른 이름을 붙이고 이 8개의 텔레그램 방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피해 여성들의 신상 정보와 성착취물을 올리는 것, 그것을 N번방이라고 부르고 홍보글을 보고 연락하는 사람에게 문화상품권, 기프트콘, 현금 등을 받고 N번방 링크를 공유하며 함께 범죄에 참여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는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2항에 근거한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피해 사례로 10대 청소년 피해 사례인데요. 10대 청소년 학부모들이 10대만큼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가늠하기 어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청소년들, 즉 아이들한테 먼저 접근하게 되고 이 접근하는 10대 여성인권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례 1 한번 읽어보시죠. 다음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례입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이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앞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거짓말, 사기 이런 것들이 동원돼서 청소년들을 현혹하는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함으로써 범죄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처벌 법령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는 어느 처벌 규정에 의거한 것일까요?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19일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법정형이 상향되었고요. 불법 촬영물을 단체 채팅방이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도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지만 사후에 그 촬영물을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보호 등을 한 자에 대해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지만 이 또한 2020년 5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 더구나 한때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헤어진 이후에 보복 감정으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와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무엇보다 해당 촬영물이 몰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인해서 더 괴로워하거나 위축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서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개정 전에 7년 이하의 징역형이었으나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2020년 5월 19일 성폭력 처벌법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거나 불법 촬영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매개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1년 이상 협박 또는 3년 이상 권리행사 방해, 강요에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형법상의 협박, 권리행사 방해, 강요에 비해서는 법정형이 상향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형법상 징역이나 벌금형 이외에도 보완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범죄자에게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보다 더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불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도 성범죄 일종으로 이 법 또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분류하여 불이익을 가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은 관할경찰서에 가서 신상정보를 등록시켜야 하고요. 이것은 의무입니다. 이렇게 등록된 신상정보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이 제한되고 500시간 이내에 성교육 수강 명령도 있으며 DNA를 채취 보관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도 제한된다고 합니다. 일부 회사 및 승진에도 불이익이 있고 공무원이라면 당연 퇴직 및 결격 사유가 생겨서 직업 유지에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전자발찌 착용도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이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문자, 게임, 채팅 모바일 앱 등의 사이버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글이나 그림, 사진, 영상, 음향을 보내오는 사람 또는 전화, 통화상으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말을 하는 사람은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SNS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말이나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70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주게 됩니다. 제2항은 거짓 사실을 드러내게 한 경우로 이는 진실한 사실을 나타내는 제1항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고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바일로 행해진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보다 더 엄중한 징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유는 온라인상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SNS나 메신저를 통해 손쉽고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이죠. 자, 이런 내용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을 의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화를 통해서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여성긴급전화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성범죄는 몸을 씻지 말고 그 상태로 해바라기 센터로 바로 가라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디지털 성범죄에서도 증거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저장해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과 함께 신속하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성 피해자는 전담 여성 경찰관이, 남성은 남성 경찰관이 배정되어 지원하고 불법 촬영물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됩니다. 만약 사이버상에서 증거자료 체증이 어렵다면 갖고 있는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하여 저장을 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디지털 성범죄는 현행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참고 말지 하는 생각보다는 신고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신체적 건강을 살피고 범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확산 방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심리적, 신체적 건강 치료를 위해서 가까운 병원 및 24시간 진료 가능한 해바라기 센터를 이용하거나 수면 부족이나 공황장애 등이 생긴다면 전문 심리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국내 사이트의 경우 비교적 삭제 조치가 빠르지만 해외 사이트의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할 창구를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번 없이 1377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와 관련한 자세한 지원 절차와 기관은 잠시 후에 안내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신고 방법과 절차 안내인데요. 사이버 범죄 신고 상담을 위해서 경찰서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도 신고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거나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설치 후에 신고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릴게요. 불법 촬영 자체는 금지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또한 불법 촬영물은 범죄 영상임을 항상 인지하고 영상을 보거나 웹하드, 카페, 블로그 등 어느 곳이든 업로드를 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도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메신저와 SNS에 있는 프로필에 지나치게 개인적인 사진을 설정하거나 게시하는 주의사항 같은 것들도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겠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경우 게시물 우측 상단에 V를 눌러서 사진 또는 동영상 신고를 클릭 무죄가 되는 내용을 선택하거나 나체 또는 이미지, 불법 성영상물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검토를 위해서 검토 후 페이스북에 제출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그런 메뉴들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텀블러 사이트의 경우에는 텀블러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원본 동영상이 게시된 고유 주소를 찾아서 신고하게 되면요. 리블로그 된 게시물까지 삭제가 되는데 텀블러 사이트에 사생활 침해 신고하기에 접속한 후 누군가의 위험에 처함, 사생활 침해, 내 사적인 사진이 포스팅 되었습니다. 를 선택해서 피해 내용을 입력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자체 심사를 통해서 삭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영상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 성행위 영상이나 사진 유출되어 사생활 침해된 정보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일반 신고와 개인정보 침해 신고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반 신고는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문제가 되는 게시물 우측 하단에 점점점 신고를 클릭해서 동영상의 위반 사항에 가장 잘 맞는 신고 유형을 선택한 다음에 유튜브 측에 검토하기 위한 세부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신고하고자 하는 유튜브 영상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동영상 URL 복사를 선택하여 유튜브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절차 신고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인데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여기서는 피해자에게 삭제, 수사 관련 무료 법률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기관인 한국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 여성 긴급전화 1336 등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 사람이 메신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 사진이나 영상 링크를 보내며 핫 이슈를 다루는 듯 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링크를 누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진 속, 영상 속 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한 적이 있는지, 그 사람은 자신의 성적 사진과 영상이 사람들의 기기를 통해 공유된 것을 과연 허락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한번 봐봐 라는 말과 함께 불법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하고 공유하는 행위 역시 가해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불법 촬영 영상을 시청, 유포하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수요자가 있다면 공급자 역할인 불법 촬영 범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나의 소중한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한 가족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냥 한번 보는 건데 어때?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냥 보는 그것도 폭력일 수 있다고요. 단호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야동으로 소비하지 않아야 하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도 몰래 찍히지 않고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을 더 이상 소비하지 않고 피해자는 안전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온라인 공간이 지금보다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경찰청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